그러면은 오늘 이제 6번째 강의고요. 광학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하광학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특히 이제 스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빛을 차단해주는 그런 조리개의 이제 역할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스탑이 뭔지, 그리고 엔트런스 퓨필이랑 엑짓 퓨필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F 넘버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서 뭐 이제 카메라에서 F 넘버 같은 것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 F 넘버에 따라서 뭐 빛의 양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포커스가 어떻게 모여서 뭐 초점이 짧은 초점만 맺힌다던가, 아니면 좀 넓은 영역에 대해서 초점을 다 맞춘다던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왜 미러에서 이렇게 좌우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렌즈와 비슷하게 그 곡면을 갖는 미러에서, 그러니까 스페리컬 미러이거나 아니면 에이스페릭 미러에서 오브젝트가 있을 때 상이 맺히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프리즘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빛을 이렇게 그 디스펄전을 이용을 해서 색깔에 따라서 각도를 달리 해주는 그런 디바이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혹은 반사시켜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죠. 방향을 바꿔서 반사를 시킴으로써.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옵티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옵티컬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제 휴먼 아이,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콥, 텔레스콥을 가지고 렌즈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 미러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상을 얻는지 용도에 맞게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될 거고요. 역시 이제 기하광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아버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광학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런 오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렌즈의 일종인 그린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옵티컬 시스템에서 옵티컬 이미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뭐 카메라, 휴먼 아이, 뭐 여러분들 끼고 있는 글라스, 안경,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돋보기, 아니면 망원경, 현미경,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건데, 카메라는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를 이쪽 스크린에 아니면 센서에, 필름에 그 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디바이스고요. 그래서 이쪽에 뭐 레코드를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뭐 이렇게 미러를 이용을 해서 뷰 파인더로서 실제 어떤 부분을 찍고자 할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는 일단 그냥 넘어갈 거고요. 지금까지 언급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휴먼 아이, 여러분들 다들 2개씩 가지고 있는 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1600년대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보는 그런 능력이죠. 그런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익스터널 월드의 이미지가 우리 레티나, 그러니까 컨케이브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레티나에 이미지를 맺힐 때 생긴다라고 하는 걸 벌써 50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아나토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오늘 주로 이야기하게 될 부분은 이쪽 렌즈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각막이라고 하는 거랑 여기 이제 수정체라고 하는 것이 2개의 렌즈고요. 크게 말하자면 2개의 렌즈가 바깥쪽에 있는, 여기서 이제 뭐 익스터널 월드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오브젝트들을 이쪽에다가 상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만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뭐 지난 시간 특강 때 들은 사람들도 있죠. 특강 지난 월요일 특강 들은 사람 없어? 꽤 들었죠.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브레인에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뒷부분이고,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이제 광학적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위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더블 렌즈 시스템이고요. 그죠? 각막과 수정체. Most of the bending, 그러니까 대부분의 빛이 꺾이는 부분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이쪽 이제 에어하고 각막의 그 서피스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렌즈에서도 빛이 꺾이는 거는 서피스에서 꺾이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렌즈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레이 트레이싱에서 여기서 한번 꺾이고 여기서 한번 꺾여서 이쪽으로 빛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이 꺾이는 각도가 달라서 뭐 대부분 한 점에 맺히도록 이제 설계를 해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밴딩, 대부분의 초점, 그러니까 대부분 빛을 모아주는 역할은 이 서피스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왜냐면은 리프락티브 인덱스 차이가 크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376이라고요. 그리고 요 곡률도 크고 그래서 대부분의 밴딩이 그쪽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요 안에도 이제 어떤 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고 요 안에 있는 수정체를 통해서 이제 소위 이제 파인 포커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물속에서 눈 뜰 수 있어요? 수영하는 사람도 그냥 물속에서 눈을 뜨고 수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선명한 영상이 보이진 않죠. 물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면. 그 이유는 이제 적절한 양만큼 굴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서 충분히 빛을 모아줘서 여기 상이 맺혀야 되는데 물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이게 에어여야 될 부분이 물로 바뀌고 물의 그 리프락티브 인덱스가 한 1.33 그 정도 되니까 인덱스 차이가 굉장히 적어지죠. 그래서 굴절 양이 굉장히 적어져서 상이 저 뒤에 맺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시인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유리해요. 그렇다고 뭐 선명한 영상을 얻나?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도 있나? 그래요? 그럴 수도 있나 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평소에 공기 중에서 한 이 정도에서 상이 맺던 게 물속에 들어가면 상이 오히려 더 레티나에 가까운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시일 경우에는 이쪽하고 이제 빛을 꺾어주는 게 너무 많이 꺾어줘서 이쪽에 이제 상이 맺히는 거죠. 미리. 그리고 아이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공이죠. 그게 이제 어퍼처 스터브로 작용을 해서 빛의 양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 나가면 이제 그 동공이 작아지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 가면 이게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저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 컬러가 달라진다고 하고요. 우리는 대부분 검정색과 갈색 사이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예뻐 보이려고 이제 색깔 컬러 렌즈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주로 한 2에서 8mm 정도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뭐 플렉서블한 곳이기도 하죠. 2에서 8mm까지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빛의 양에 따라서. 자, 그리고 수정체는 그냥 이렇게 실제 렌즈라고 부르고요. 이제 렌즈의 역할을 하는데 얘는 굉장히 파인 레이어가 이제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아주 얇은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그 레이어들이 쌓여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플렉서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플렉서블한 정도가 이제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해져요, 이 렌즈가. 그래서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조절을 해서 어쩔 때는 조금 더 두툼한 렌즈가 되고 어쩔 때는 조금 더 얇은 렌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게 그린 시스템을 닮았다고 하는데 그 그린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머티리얼이 렌즈 전체를 통틀어서 리프락티브 인덱스가 이제 호모지니어스 한 건데
그린 시스템은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컨티뉴어스하게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운데는 좀 높고 바깥쪽은 좀 낮고, 그래서 예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빛이 꺾일 수 있죠.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컨티뉴어스하게 변하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얘도 센터는 인덱스가 조금 높고 이 바깥 부분의 인덱스가 조금 낮아서 이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빛을 일단 모아줄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린 시스템을 닮았다고 할 수 있고요. 가운데 리프렉티브 인덱스가 높고 엣지 쪽은 좀 낮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파인 포커싱 메커니즘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ariable focal length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그다음에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얘가 이제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블라인드 스팟 이제 이 부분이죠. 옵틱 너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나가는 부분에 상이 맺히게 되면 이쪽에는 실제 너브는 없기 때문에 이제 상을 보지 못하죠. 이거 다들 초등학교 때 봤죠? 그죠? 제일 쉬운 방법은 앞에 한 군데를 쳐다보면서 한쪽 눈으로 앞을 쳐다보면서 엄지손가락을 딱 보면서, 보는 건 앞만 쳐다보면서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쭉 움직여보면 이 정도에서 엄지손가락이 사라져요. 이 정도. 각도로 따지면 모르겠다. 그죠? 오른쪽 왼쪽. 근데 다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모르겠어요. 저 종이도 이렇게 들고선 저 한 포인트를 응시하면 숫자,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거리를 적당히 맞춰서 각도가 딱 정해지면 숫자 1이나 2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쪽 눈 뜨면 안 돼요. 두 쪽 눈 뜨면 최소한 한쪽 눈으로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굉장히 뻔한 건데도 또 가끔 신기할 때도 있어요. 없어져. 숫자가 없어져. 그죠? 그런 게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한 번씩 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고, 라드라고 하는 거랑 콘이라고 하는 이제 시신경들이 이제 좀 망막에 촘촘하게 이제 모여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뭐 카메라에서는 이제 CCD 소자의 각 픽셀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라드라고 하는 거는 125 밀리언이면은 100만, 1000만, 1억 개, 1억 2,500만 개 정도가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만 감지를 하고요. 얘가 빛이 얼마나 밝은지 어두운지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센서티브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빛의 밝기 변화에도 얘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요. 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6에서 700만 개 정도가 있고, 이제 컬러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주로 조금 더 밝아야 얘가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빛이 너무 어두우면은 얘가 별로 반응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서는 그 색깔을 잘 알아내기가 힘들죠. 그게 이제 이 콘이라고 하는, 색깔에 따라서 달리 반응을 하는 이 콘이라고 하는 게 어두운 빛에서는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라드가 그 밝은지 어두운지, 아주 미세한, 아주 어두운 곳에서도 밝은지 어두운지에 따라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형체는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고요. 아주 그래서 이제 약간 흑백의 세상이 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걔네들이 모여서 옵틱 너브 다발로서 이제 뒤로 브레인으로 전달이 되게 되죠. 이제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제 렌즈를 조절을 하는 이제 머슬이 이제 주변에 있죠.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서는 이 렌즈가 좀 평평하게 펴지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먼 곳을 바라볼 때 눈이 좀 릴렉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 머슬들이 좀 이제 편안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렌즈는 저렇게 평평해지고요. 그 다음에 렌즈들이 이제 그 머슬이 이제 컨트랙트하게 되면, 그러면 렌즈를 좀 이렇게 모아줘서 눌러줘서 얘가 좀 뚱뚱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로 멀리 있는 빛을 볼 때는 초점 거리가 조금 길어지는 거고, 그리고
렌즈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이 렌즈의 초점거리가 좀 짧아지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저 어코모데이션, 그러니까 렌즈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거를 좀 나타내주는 거 한 가지가 이 리얼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리얼 포인트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 눈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 굉장히 가까우면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뿌예요. 그죠? 글자를 놓고 너무 가까이 가져가면. 티네이저는 한 7cm까지 가까이 가져가도 그거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고요. 영 어덜트, 여러분들이겠죠? 12cm 정도도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미들에이지에 가게 되면은 한 28에서 40cm 정도가 되고, 60살이 넘어가면은 이제 100cm가 넘어가야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딱딱해져서. 그래서 이제 그 리얼 포인트가 지금 여기에서는 뭐 한 30-40cm 이상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노안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40-50대 정도 접어들면은 노안이 오고, 노안은 거의 피할 수 없어요. 노안은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사람, 느린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책을 이렇게 가까이에서는 이게 책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휴대폰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뭐 이제 조사를 한 건데, 각각 사람에 따라서 이제 에이지하고 얼마나 많이 이거를 그 초점을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이 Y축이 결국 그거죠. 초점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 이제 디옵터로 표현이 된 건데, 그리고 이제 에이지. 그래서 굉장히 선명하게 나이에 따라서 줄어들죠. 그래서 어릴 때는 굉장히 넓은 영역을 초점을 맞출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초점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정확한 레인지가 있지는 않지만 한 요 정도부터는 이제 요 정도부터 노안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로 보면은 한 40대부터 40대 이후부터 50대 사이에는 거의 대부분 노안이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렌즈를 착용을 하고요. 그래서 책을 볼 때는 요걸로 보고, 멀리 볼 때는 요걸로 보고, 그리고 이제 베리포컬 렌즈라고 해가지고 이 렌즈 모양 자체가 좀 컨티뉴어스하게 변해서 가까운 건 요걸로 보고 먼 거는 요쪽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렌즈들도 있어요. 디옵터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자기 시력이 얼마고 얘기하는데, 이제 디옵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초점거리분의 1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m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1디옵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1분의 1이 돼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다이버징 렌즈 같은 거는 초점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m다. 이거는 그러니까 네거티브 렌즈인데 초점거리가 마이너스 2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돼서 마이너스 0.5 디옵터고요. 반대로 10cm,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네거티브 렌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0.1m니까 0.1분의 1 해서 마이너스 10 디옵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렌즈가 뭐 마이너스 뭐 3.5 디옵터다 그러면은 3.5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의 초점 거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같으면은 그러면은 한 0.3m 정도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초점 거리가 이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택트 렌즈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들 안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눈의 렌즈하고 그 글라스의 렌즈가 꽤 가깝기 때문에 그냥 그 두 개의 합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있는 렌즈와 글라스 렌즈의 파워를 합치면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F분의 1은
굉장히 가까울 경우에, 그러니까 두 개의 컴파운드 렌즈가 굉장히 가까울 경우에 그냥 그 초점 거리를 저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죠. F분의 1은 F분의 1 더하기 F분의 1. 근데 이제 F분의 1이 결국 디옵터이기 때문에 디옵터는 저렇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멀 아이는 패럴렐 레이를 레티나에 맺혀줄 수 있는 릴렉스드 컨디션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노멀 아이고, 포컬 포인트가 레티나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near distance였나? near point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far point라고 하는 거는 레티나에 상이 맺힐 수 있는 오브젝트의 거리를 far point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시인 경우에는 이 far point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거는 레티나에 상이 맺히는데 멀어지면은 레티나에 상이 맺히지 못하는 거죠. 릴렉스 상태에서도. 그래서 그게 far point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근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무한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상이 레티나보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뿌연 이제 초점이 맺히지 않은 그림을 보게 되는데, 너무 짧은 거죠. 초점 거리가. 초점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이걸 뒤로 빼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안경을 착용을 하죠. 그래서 안경을 네거티브 렌즈를 착용을 해서 이걸 뒤로 밀어주는 건데, 다른 그림을 가져온 것 같은데 안 가져왔네. 결국 여러분들 안경에 그 디옵터에 해당하는 초점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far 포인트예요. 이렇게 있으면 근시인 사람도 가까이 있는 물체는 잘 볼 수가 있어요. 릴렉스드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릴렉스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최대 먼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무한대에서 오는 거를 뭔가의 도움으로 여기 맺고 싶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랑 따져보면 이 눈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이게 들어와야지 우리가 초점을 맺힐 수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건 무한대에서 들어온 빛이 이렇게 되게 하고 싶은 거니까 무한대에서 들어온 빛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퍼져나가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렌즈는 네거티브 렌즈이고 초점 거리가 여기인 거. 그죠? 왜냐하면 평행하게 들어온 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요게 이제 초점이 되는 거죠. 요 렌즈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였냐면은 이게 결국 far 포인트니까. 그죠? 그래서 저 far 포인트하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렌즈, 그러니까 안경하고 결국에는 그 포컬 랭스가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렌즈의 포컬 랭스하고 far 포인트라고. 그렇게 되면은 평행하게 들어온 빛을 편안하게 레티나에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식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원래 이런 상태라면, 눈 좋은 사람이 보면 이런 상태예요. 뭐 안경 쓰시는 분들 잘 이해하죠. 그죠?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이렇게 되고 안경을 쓰면 저렇게 보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라식 수술을 할 때 기대한 거는 이게 보이기를 기대한 건데, 저는 밤에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여요. 이 차이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빛 번짐이라고 하는 건데, 이 그림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그림에다가 저 그림을 더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는 이렇게 보여.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렌즈를 통해서 저 왼쪽에 있는 저런 오브젝트를 보고 있는데 일부분은 저런 선명한 영상을 맺고 일부분은 이런 뿌연 영상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와이프한테 나 이거 부작용이 심각하다. 나 이렇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와이프도 이제 라식 수술을 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뭐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느냐. 그죠? 뭐 대충 뭐 보일 만큼 다 보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CR이 안 맥혔는데 저의 가정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뭐 측정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라식 수술할 때 이제 각막을 열고 그 각막의 일부분을 깎아서 다시 덮어서 그 굴절률을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은 동공의 크기를 재야 돼요. 동공이 얼만큼까지 확장되는지.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조절을 다 해줘야 되는 건데 제 가정은 이 동공이 약간 작게 측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내 동공은 이만한데 이 빨강색 정도까지만 수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낮에는. 그래서 왜냐면 낮에는 동공이 작아지니까 수술된 부위만 쓰는 거고 굴절 보정이 된 부분만 쓰는 거고 밤이 되면 이게 동공이 확장되면서 굴절이 되지 않은 영역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들어오는 선명한 영상과 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예전에 근시를 갖고 있었을 때 들어오는 영상이 합쳐지는데 특히나 밝은 빛을 보면 그게 비율이 낮더라도 꽤 밝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는 뭐 예를 들어서 9대1로 섞으면 그 1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밝은 거는 9대1로 섞어도 그게 퍼져서 보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과 의사 선생님이 한 달 지나면 괜찮습니다. 뭐 3달 지나면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져서. 그래서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지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느낌. 그래서 라식 수술을 하실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물론 재수술 같은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 각막이 점점 얇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저는 결정을 할 때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그 집도 해주신 선생님이 직접 본인의 눈에 한쪽은 라식 수술, 한쪽은 라섹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불만은 없는데 밤에 가끔씩 느껴져요. 그래서 좀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난시, 우리가 흔히 난시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난시는 사실은 더 큰 거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아스티그마티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스티그마티즘이 한국말로 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스티그마티즘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XY축이 있을 때 X축으로 가고 있는 빛의 초점이랑 Y축으로 가고 있는 빛의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과에서 이런 비슷한 테스트를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진하게 보이냐 묻는 거죠. 실제는 다 똑같이 진한데. 근데 그러면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이미지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위아래로만 좀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한 정도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필터를 써봤자. 근데 얘는 위아래로 필터를 쓰면 이게 뿌얘지죠. 그래서 저렇게 생긴 그림을 보면 난시의 유무, 그 다음에 어떤 축의 각도에 따라서 제일 선명하게 보이는 막대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패턴에서도 얘가 제일 진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위아래로 초점이 좀 퍼져 있으면 이제 코니아가 어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시메트릭하라는 보장이 없죠. 옵틱 액시스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구처럼 생기긴 했지만 이렇게 짜부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이 그림을 보면은 요거를 뺐던 것 같은데 안 빠졌구나. 업데이트가 안 됐군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면은 지금 요 빨강색은 그 Y축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플레인 상에 있는 그런 레이를 그린 거고요. 이 노란색은 X축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으로 그린 거고요. 지금 오브젝트가 옵틱 액세스는 G로 이제 나타나 있고 오브젝트 포인트는 이 Y축상에 있는 거죠. Y축으로 어떤 위치만큼 이동되어 있는 거.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렌즈를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은 실제로 이 X축이랑 Y축이랑 그 서피스의 모양이 저 레이들이 느끼기에는 살짝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초점의 거리도 얘는 이쪽, 그 다음에 옆으로 간 애들은 이 뒤쪽, 이 뒤쪽.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약간 옆으로 누워 있는 그런 초점이 만들어지고 이 부분은 약간 세워져 있는 초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글라스에서는 이거는 스페로 실린더 렌즈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냥 대칭적인 그 스페리컬 서피스가 아니라 이쪽이랑 이쪽이랑 곡면이 다른, 이쪽 곡면이랑 이쪽 곡면이 달라서 실제 초점 거리가 X축이랑 Y축 다른 그런 렌즈를 사용을 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기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조금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 눈에서 보고 있는 이제 기하광학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매그니파잉 글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매그니파잉 글라스, 저거죠, 저거. 여러분들 어릴 때 한두 번쯤 해봤음직한. 그쵸? 이제 매그니파잉 파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글라스를 가지고 뭔가를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결국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때는 그 앵글이 중요해요. 앵글이. 그죠? 그래서 사람이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앵글에 따라서 우리 눈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매그니파잉 글라스에서는 정의를 하기로 그냥 우리가 보는 것보다 글라스를 놓고 보면 얼마나 크게 보일 것이냐, 그러니까 그 렌즈를 놓고 보면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라는 것으로 그런 매그니파잉 파워를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좀 말이 되는 거죠.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뭐 요만해 보이던 것을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했을 때 이만해 보이면 얼만큼 커졌느냐, 그게 결국에는 배율이 되는 건데, 조금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 작은 거 볼 때는 약간 본능적으로 가까이 가져와서 봅니다. 글자가 작으면. 왜냐면 멀리 있으면은 안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은 보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멀리 있으면 작고 가까이 있으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디바이스가 없더라도 이제 배율이 다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이런 매그니파이어의 그 배율을 정의할 때는 한 가지 그냥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요. 요 정도에서 보는 걸로 기준을 정하자. 이러고 좀 말이 되는 어느 정도 수치로 그렇게 해놓고 그거에 비교해서 이 디바이스를 이용을 하면 얼마나 커질 것인가,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심플 매그니파이어는 파저티브 렌즈고요. 파저티브 렌즈니까 평행한 빛을 어떤 초점에 모아줄 수 있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뭐 종이도 태울 수 있고, 그죠? 불도 붙일 수 있고,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를 이 렌즈를 이용해서 꽤 가까이 붙이면, 그러면 우리가 저런 커진 허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이 녀석의 초점거리 안쪽에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저런 커진 허상을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니얼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니얼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가까이 가져와도 초점을 맺혀줄 수 있는, 초점을 맺힐 수 있는, 왜냐면은 크게 보고 싶으니까 가까이 가져오는 거죠. 근데 너무 가까이 가져가면 뿌옇게 보여. 그래서 이제 니어 포인트라는 곳에 물체를 놨을 때 그때 이 물체의 크기에서 들어오는 각도, 이제 그 각도가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그 각도에 의해서 이 레티나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결정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취프레이를 따라오면 눈의 중심을 통과하고 렌즈의 중심을 통과해서 이렇게 상을 맺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저티브 렌즈를 이용을 해서 상을 바라보게 되면 취프레이를 따라오면 요 눈에 중심을 들어오게 되는 부분은 이만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거는 요 각도입니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있는 취프레이의 각도. 결국에는 그 배율은 요거 분의 요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11시 10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림을 보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매그니파잉 파워가
알파 각도로서 표현을 하는데 알파 A 그죠? 그래서 이 각도분의 이 각도로서 정의를 하는 게 실제 이제 레티나에서 상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각도는 그냥 이제 탄젠트로 표현을 하면 L분의 yi 그리고 D0분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F분의 1은 SI분의 1 더하기 S5분의 1이었다라고 하는 수식을 다시 집어넣으면 매그니파잉 파워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눈에서부터 이제 새로 생긴 상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고요. D0는 우리가 니어 포인트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F는 렌즈의 초점 거리고요. SI는 이미지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림에서 SI가 마이너스 라지 L 마이너스 스몰 L SI라고 하는 것을 이 라지 L이랑 스몰 L로 표현을 하면 SI가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죠. 지금 허상 저쪽 편 반대쪽 편에 허상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을 같이 SI 대신에 그 부분을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L분의 D0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디옵터로 표현을 하면 초점 거리를, 그러면은 이 자리에 이제 디옵터가 들어가게 되면 L분의 D0는 앞으로 빼주고 1 더하기 D F분의 1 자리에 D가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렌즈 하나를 이용을 해서 물체를 확대시키게 되면 그 렌즈의 디옵터하고 이제 거리하고 니어 포인트의 길이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몇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하는데 L이 F인 경우, 요거 그러니까 눈이 이제 초점이랑 딱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을 경우에, 그래서 L 대신에 F를 집어넣으면은 그냥 똑같은데 L 대신에 F가 들어가 있는 이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랬는데 1번. 그러면 이 자리에 F가 어떻게 된 거야? 이 자리에 F분의 1이 들어가고 여기 F가 들어가는 거니까 계산을 해보면 쭉쭉쭉 다 없어져서 D0분의 D가 돼요. 그냥 얘랑 여기 그냥 요거분의 요거가 되니까 1이 돼서 없어지고 요것만 남으니까 L 없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배율을 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L이 굉장히 작아서 effectively 제로라면, 그래서 렌즈가 우리 눈이랑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다면 요 스몰 L이 이제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요게 이제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없어질 거 없어지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L이 작으면 작을수록 배율이 높아져요. 우리가 더 커진 그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큰 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각도가 커진다는 거죠. 이 L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런데 한 가지 구속 조건이 뭐냐면은 이 L은 D0보다는 작아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L이 D0보다도 작아지면 우리가 실제로 저 허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L이 작아지되 최소 D0까지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L이 D0가 되고 L은 0이고 L이 만약에 D0가 되면 그러면 요 MP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D0 D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D0가 되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D0를 0.5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0.25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성인이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25cm 아니면 10인치. 그래서 D0를 0.25m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정도로서 이제 그 배율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오브젝트가 렌즈의 포컬 포인트에 있으면, 렌즈의 포컬 포인트에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S5라고 하는 거랑 F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 오브젝트가 여기 있으면 위에 수식을 정리를 하면은 짜짜짜 정리를 하면은 3번 S5가 그러면 MP가 똑같이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매그니파잉 렌즈가 하나 있으면 거기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그리고 거기부터 우리 눈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이제 배율이 달라진다. 근데 기본적으로 배율을 비교를 할 때는 이 D0 리얼 포인트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0는 0.25라는 값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얘가 초점 위치에 있으면 실제로 이쪽 눈으로 들어오는 거는 평행한 빔이 들어올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체가 무한대로 멀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SI도 무한대가 되고 L도 무한대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SI하고 L이 무한대가 되면은 없어질 것들 없어지고 남는 게 D0, D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심플 매그니파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값을 뭐 아무거나 막 다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높은 배율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냥 돋보기는 만들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많아봐야 몇 배 정도 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배, 100배의 그 상을 우리가 돋보기를 이용해서 얻을 수는 없고요. 하나의 렌즈 가지고는 얻을 수 없고 한 3배, 4배, 5배 그 이상은 그냥 하나의 렌즈로는 확대를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좀 현실적인 이유로. 네. 제일 위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탄젠트로 가정을 한 거예요. 탄젠트 알파가 D0분의 Y0.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 분의 요거.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그만큼 이제 오차가 생길 수는 있죠. 커지면.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훨씬 오차가 적을 수 있는 게 왜냐면은 서로 탄젠트 분의 탄젠트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 상쇄되는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알파를 탄젠트 알파로 근사한 거랑 예를 들면 알파 분의 베타를 탄젠트 알파 분의 탄젠트 베타로 근사한 거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서로의 오차가 좀 상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그렇죠. 각도가 작을 경우. 그러니까 각도가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게 거의 문제가 없고요. 이제 각도가 커지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 오차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렇고 이제 현미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미징 시스템 중에서 가장 어쩌면 중요한 디바이스 중에 하나이고 현미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아이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이피스가 접안 렌즈, 눈으로 보는 렌즈죠. 그래서 이거는 비주얼 옵티컬 인스트루먼트인데 펀더먼털리는 그냥 매그니파이어예요. 아까 방금 이야기를 했던 그런 매그니파이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아이피스는 일반적으로는 얘는 그냥 액츄얼 오브젝트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피스라고 불리워지는 애들은 이거는 어떤 진짜 보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인터미디에이트 이미지,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이미지가 생긴 거를 일반적으로는 봅니다. 아이피스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약간 좀 세컨더리 이미징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어떤 렌즈 시스템에 의해서 생긴 그런 오브젝트를 보는 그 오브젝트는 그 이미지는 리얼 이미지일 수도 있고 버추얼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미지가 한번 생기면 버추얼이든 리얼이든 그거를 다시 확대시켜서 보는 것을 이제 아이피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버추얼 이미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버추얼 이미지는 인피니티에 존재하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별을 보는 것처럼 릴렉스 상태에서 현미경을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어떤 다른 텔레스콥이든 망원경이든 다른 이미징 디바이스에서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근데 반드시 인피니티에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뭐 저 정도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스콥 아이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통 생겼어요. 이런 것도 지워야 되나 모르겠다. 그래서 뭐 몇 배다 또 다른 숫자도 써 있는데 요거는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얼마나 넓은 각도를 볼 수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고요. 얘는 그 넘버고요. 그 각도에 해당하는 넘버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초점을 맞춰줄 수 있는 그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낀 사람이 안경을 벗고 초점을 맞춰서 편안한 상태에서 볼 수 있게끔 초점 거리를 좀 추가적으로 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매그니파이어라고 했는데 하나의 렌즈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두 개의 그룹, 그리고 각 그룹이 몇 개의 렌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 앞에 있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여기에 지금 요 아이피스의 경우 여기에 리얼 이미지가 생깁니다. 앞에 어떤 오브젝티브 렌즈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생기고요. 그 이미지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 아이피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렇게 평행한 빔이 되도록 만든 거죠, 얘는.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여기에다 눈을 놓고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저 멀리서 점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아이피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생긴 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평행한 빛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각도, 요 각도하고 요 각도를 비교해 보면 요 각도보다는 요 각도가 훨씬 크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우리 눈으로도 직접 볼 수 있는데, 이 이미지를 눈으로도 직접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각도가 크기 때문에 더 확대된 그림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에서 8mm밖에 안 돼요. 2에서 8mm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눈을 여기다 직접 놓는다면은 요런 빛은 우리 눈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직접. 왜냐하면 눈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눈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쪽에서 있는 빛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피스를 이용을 해주면 작은 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엑짓 퓨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이제 필드 스탑이 되는 거고요. 얘를 만약에 줄이면 이미지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고, 이 엑짓 퓨필은 어딘가에 있는 어퍼처 스탑, 어딘가에 있는 어퍼처 스탑에 대응이 되는 지점에 있는 거예요. 엑짓 퓨필은 어퍼처 스탑을 이미지 쪽에서 바라본 거였죠. 이 어딘가에 있는, 이 시스템 어딘가에 있는 실제 어퍼처 스탑의 이미지가 됩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실제 우리가 그 가려주는 어퍼처 스탑이 눈에 딱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엑짓 퓨필에 우리 동공을 정확히 갖다 놔야 볼 수 있는 모든 빛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현미경을 볼 때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야지 이걸 멀리서 보면 아주 좁은 영역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관찰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옆으로 빠져나가서. 그래서 아이피스에서는 저 엑짓 퓨필 위치를 정확히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컴파운드 마이크로스콥이고요.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기보다도 이미지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지를 좀 굉장히 잘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흔히 이제 마이크로스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오브젝티브 렌즈고 하나는 아이피스고. 여기 오브젝티브가 여기 있고요. 이게 실제 오브젝트,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작은 세포나 뭐 그런 애들, 작은 애들이 여기 있고, 오브젝티브 렌즈는 이제 파저티브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빛을 여기에다 모아줍니다. 그래서 실상을 일반적으로 만들어줘요, 컴파운드 마이크로스콥에서는. 그래서 실상을 만들어주면은 그 배율은 요 크기분의 요 크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 렌즈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물체를 확대시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물체는 우리 눈으로 직접 관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빛이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피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상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한번 확대한 이 이미지가 이 아이피스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요 선만 따라가면 여기 하나는 이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렇게 따라온 요 빛이 결국 이제 우리 눈 쪽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파이널 이미지가 그냥 꽤 먼 곳에 있게 되지만 저게 무한대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무한대에 있게끔 해요, 이 오브젝트를 요 초점거리에 갖다 놔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얘를 확대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요 크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만큼 확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렌즈는 주로 오브젝티브 렌즈의 배율이랑 그리고 아이피스의 배율 두 가지를 곱해줘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티브 렌즈하고 컴파운드 렌즈, 아이피스의 배율을 두 개를 곱해주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오브젝티브 렌즈는 T5라고 썼어요. 그래서 오브젝티브 렌즈의 트랜스버스 매그니피케이션, 우리가 예전에 정의했던 것이고요. 아이피스 같은 경우에는 앵귤러 매그니피케이션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여기서는 배율을 정의할 때 그냥 눈으로 본 거하고 이 렌즈를 통해서 본 거하고 이 각도로서 이제 배율을 정의하는 게 가장 말이 되기 때문에 앵귤러 매그니피케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이 얘기를 지난번에 잠깐 돌아갔다가 오자. 이렇게 생기면 트랜스버스 매그니피케이션은 요거 분의 요건데 그거는 요거 분의 요거랑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 S5분의 SI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싱글 렌즈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위치가 바뀌어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트랜스버스 매그니피케이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렇게도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F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롱지튜디널 매그니피케이션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정의하기로 오브젝트까지의 거리를 변화시킬 때 이미지의 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나타내 준 게 롱지튜디널 매그니피케이션을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터럴 매그니피케이션은 오브젝트가 얼마나 클 때 이미지가 얼마나 큰가 그걸 비교한 거고, 롱지튜디널은 얘를 요만큼 움직였을 때 이미지가 얼만큼 움직일 것이냐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생긴 오브젝트가 여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는 거죠.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있는 게 얼마나 길어질 것이냐 아니면 짧아질 것이냐.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오브젝트 거리의 변화분의 이미지 거리의 변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xi는 x0분의 f 스퀘어라서 요거는 요거를 미분해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고 MT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요 컨피규레이션에서 저기에서, 그래서 요거는 스퀘어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MT 스퀘어 부분이고 마이너스. 그래서 레터럴 그러니까 그 트랜스버스 레졸루션에 제곱한 거에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버스 쪽 매그니피케이션이랑 엑시얼 방향 매그니피케이션은 다르다. 얼만큼 다르냐면 저만큼 다르다 라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오브젝트가 만약에 저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멀어지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가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트랜스버스 매그니피케이션은 얘가 이렇게 커지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커지는 거고, 비례해서. 렌즈가 있을 때 빛이 여기 모이면 얘를 이렇게 가져오면 얘는 도망갑니다. 이쪽으로 멀리 가면 따라오고. 그 얘기를 빼먹었었고, 다시 돌아가면, 마이크로스코프로 돌아가면 이게 오브젝티브 렌즈고 얘가 오브젝트고, 여기가 말하자면 인터미디에이트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 컴파운드 렌즈의 매그니파잉 파워는
오브젝티브 렌즈의 트랜스버스 매그니피케이션이랑 아이피스의 앵귤러 매그니피케이션을 곱하는 건데, 일단 얘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F분의 XI 마이너스 근데 많은 경우에 얘는 정해져 있어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아는 현미경 회사들 있잖아요. 뭐 올림푸스, 뭐 니콘, 자이스 이런 거 모르지. 자이스, 라이카 이런 거. 그런 건 모르고 올림푸스, 니콘 알고. 그죠? 걔네들이 요걸 정해놨어요. 160 아니면 180 아니면 200 이렇게. 왜 정해놨냐면은 여기 이제 인터미디엇 이미지 플레인의 이제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 뒤에 아이피스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바뀌면 아이피스의 위치도 자꾸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를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아이피스에 맞게. 그리고 대물 렌즈를 100배짜리도 쓰고 싶고 10배짜리도 쓰고 싶고 하잖아요. 그걸 또 바꾸더라도 요거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놔야 요거를 조절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 길이는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60으로 맞춰놨다 라고 했을 때 5배짜리 대물 렌즈는 어떤 거냐면은 얘가 32라는 값을 초점 거리를 갖고 160이라고 하는 이미지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면 얘가 이제 5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물 렌즈예요. 대물 렌즈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대물 렌즈 이제 5배짜리 대물 렌즈라고 부르는 거고, 반대로 100배짜리 대물 렌즈는 뭐냐면은 얘는 똑같고 초점 거리가 이렇게 짧은 거죠. 대물 렌즈가. 그래서 얘는 이 오브젝트를 5배 확대해서 여기에다가 상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얘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100배 확대해서 여기다가 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앵귤러 매그니피케이션은 아까 그 돋보기 문제로 돌아가서 만약에 오브젝트가 포컬 포인트에 있으면 간단하게 D0 곱하기 D로 표현이 돼요. 매그니피케이션이. 근데 우리가 D0를 0.25라고 두면 얘는 254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0.25에다가 이제 디옵터를 곱하는 거니까 초점 거리를 나누면 되죠. 아이피스에. 그래서 밀리미터로 따지자면은 뭐 250 아니면 254. 그러면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이 초점 거리를 뭐 예를 들어서 25.4mm짜리로 만들면 그러면 이제 10배짜리 아이피스가 되는 거죠. 20배짜리가 되려고 하면 눈의 니어 포인트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초점 거리를 요거의 절반으로 만들려면 20배짜리 아이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직접 눈으로 볼 때보다 요것과 요것을 통해서 보면 50배 커 보이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배율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 컴파운드 마이크로스코프. 알 것 같아요? 이 조건이 바뀌면은 매그니피케이션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될 거거든.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뭐 할 수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별로 없는데, 이제 있을 수도 있지.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기침을 했는데 그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뭐 갑자기 뭐
태풍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거를 삐끗했더니 기말고사에서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학점이 A가 B가 돼서 어딘가 취업을 하는데 얘는 왜 B지? 이러면서 취업이 안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다 좌절해서 이제 소주를 한잔 했는데 이렇게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컴파운드 마이크로스콥의 매그니파잉 파워를 결정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요. 근데 사실은 꽤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렌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율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올림푸스 그림을 가져온 건데 4배, 10배, 20배, 40배, 100배 이렇게 대물 렌즈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긴 통 속에 들어있는 애들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끝에다 여기 이제 오브젝트가 있게 되고 그거를 저 뒤에서 확대시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된 숫자들이 막 써 있어요. 뭐 이걸 설명해 주는,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중요한 게 렌즈의 브라이트니스예요. 렌즈의 브라이트니스는 뭐냐면은 똑같이 배율이 10배더라도 렌즈가 요만하면 빛을 요거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고, 그죠? 그 렌즈가 이만하면 빛을 이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각도는 우리가 F넘버 배웠었죠, 카메라에서. F넘버를 배웠었는데 렌즈에서는 F넘버랑 꽤 흡사한 개념인데 다른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뉴메리컬 어퍼처라고 불려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펄처니까 뭔가 이렇게 구경,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구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넓은 영역을 받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이건 단위는 없고요. 얘는 굴절률에다가 사인 받아들이는 각도,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각도하고 굴절률을 곱한 것으로 이 렌즈의 특성을 정의를 합니다. 그만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뉴메리컬 어퍼처 NA가 크면 클수록 받아들이는 각도가 큽니다. 그리고 거의 흡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물 렌즈에서는 이 NA라고 하는 값을 정해서 사용을 해요. 어찌 보면은 F넘버하고 거의 흡사한 개념이고요. 현미경에서 밝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 그 조리개를 이용을 해서 그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게 방법이지 뭐. 그리고 뭐 램프를 더 밝게 세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주로 이제 배율이 높아질수록 그 NA라는 게 어디 표현되어 있냐면 여기 써 있거든요. 0.4, 0.7, 0.85, 얘는 1.0, 1.35, 이게 이제 이 NA 값이거든요. 요 값. 그래서 그냥 공기 중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렌즈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사인 각도라서 1을 넘어갈 수가 없고요. 여기 보면은 1을 넘어가는 1.35짜리, 1.0짜리 끝에는 뭐 5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5일을 써요. 그러니까 샘플이랑 렌즈 사이에 5일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끝에다가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샘플을 관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빛의 파장이 짧아지잖아요. 그 오일 속에 들어가면 굴절률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어려운 얘기지만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NA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F넘버에 말하자면 반대되는 역수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그게 크면 클수록 더 빛을 받아들이는 각도가 크다. 그래서 실제 이게 커지지는 않고 요 각도가 커져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아도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뉴메리컬 어퍼처는. 이 각도가 얼마나 크냐. 매그니피케이션이 커지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초점거리가 짧아져야 돼요. 이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초점거리가 짧아지면 얘가 가까워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구경을, 그러니까 NA를 크게 하기가 더 수월해지죠, 오히려. 근데 사실은 이 각도를 크게 하는 게 렌즈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은 각종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수차가 커지기 때문에, 에러가 커지기 때문에 그 에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데모렌즈에서는 배율, 그 다음에 뉴메리컬 어퍼처,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뭐 실제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고, 이제 돈이 많으면은 좋은 렌즈를 살 수 있는 거고, 돈이 없으면 좋은 렌즈를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썼던 것 중에 제일 비쌌던 렌즈는 그게 얼마였지? 한 3,000불 정도? 그러니까 저런 렌즈가 그러니까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돼요. 왜냐면 그만큼 만들기 어려우니까. 텔레스콥까지는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스콥은 조그만 거를 확대해서 보는 거고요. 텔레스콥은 멀리 있는 거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데, 멀리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멀어지기 때문에 그 각도가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별과 별 사이는 엄청나게 멀지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앵귤러 매그니피케이션을 키워야 되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얘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눈이 이제 요만하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빛만 우리가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만큼으로 들어오는 빛을 모아서 우리가 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는 두 개의 렌즈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한대 멀리 들어오는 빛을 모아서 여기에다가 상을 만들어주는 이제 첫 번째 렌즈 역할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아이피스는 여기에서와 똑같습니다. 여기 생긴 상을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한 번 더 확대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 결국에는 매그니피케이션은 요 각도, 요 들어오는 각도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물체의 각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알파 U, 알파 A가 이거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수식은 다시 알려줄게요. 이거 뭔가 틀렸어. 오늘 안 나온 사람 큰일 났다. 이거 자료만 보고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 저 수식은 다시 한번 다음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식을 다 설명할 시간도 없어서. 그리고 당연히 많은 빛을 받아들이려면은 렌즈의 크기가 커져야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엄청나게 크게 만들려고 하면은 렌즈보다는 미러가 더 유리해집니다. 기술적으로 만들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미러를 만들고요. 그래서 빛을 쫙 모으고, 사실 이렇게 클 필요는 없는데 세컨더리 미러는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도록 빛을 꺾어주고 아이피스를 놓고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죠. 여기 관찰하는 사람 보이나요? 살짝 보이죠? 밤중이라서 안 보이죠? 저렇게 이제 관찰을 하곤 하고,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생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리플렉팅 텔레스콥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프라임, 뭐 뉴토니안, 뭐 캐서그레인, 뭐 쿠드,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모으고 어딘가로 볼 수 있게끔, 뭐 세컨더리 미러가 있거나 해서 볼 수 있게끔 이제 빼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콥인데, 이제 우주에 띄웠죠. 대기로 들어오는 빛, 대기에서 산란되는 거를 이제 최소화하려고 우주에 저런 걸 띄워서 이제 사람들이 좀 미쳤죠. 뭐 저런 생각을 다 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제 이만한 거울을 만들어서 저기다 놓고 이제 쐈어요. 저게 찾아봤는데 까먹었다. 90년대 초반이에요. 90년대 초반에 이제 띄워서 이제 봤는데,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렇고, 별을 봤더니 이렇게 보였어요. 예쁘지 않죠? 아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밤중에 보고 있는 것과 흡사한 저런 모습이잖아요. 별은 보이는데 옆에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저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봤더니 뭔가 만들 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걸 좀 잘못 만든 거예요. 미러를. 그래서 대부분은 잘 만들어졌는데 끝부분이 잘 안 만들어져가지고 저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나와서 실제 우리가 원하던 성능을 얘네들이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뒤에 요거를 고치려고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옵틱스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우주인들이 거기서 이제 수리를 했대요. 그래서 몇 미리 정도의 오차가 있고 뭐 그걸 이제 이런 잘못 깎은 거를 코렉트할 수 있는 부분 갖다 붙여서 그래서 수정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보이던 애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었다. 이렇게 실제로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우주인이 여기 이렇게 있죠. 그죠? 또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 그래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한 명 더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